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나 주식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철 가격이나 구리 가격,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가격은 왜 생기나요? 화폐로 거래되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화폐의 가치는 뭐가 있나요? 화폐 가치도 종류가 있죠. 교환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죠. 이건 예전에 부동산을 설명할 때 언급을 했어요. 교환 가치는 왜 생기나요? 화폐의 교환 기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투자 가치는 왜 생기나요? 이자율로 인해 생기는 거죠. 달라요. 교환 가치와 투자 가치는. 그러면 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고대 경제학은 주로 상품들이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설명하나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죠. 즉 고대 경제학자들은 상품 속에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발견했지만 투자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했죠. 어느 정도 직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가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죠. 그래요. 그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 가치가 없는 대상은 시장에 공급될까요? 시장에 공급되지 않아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에는 투자 가치가 반드시 존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는 게 없으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나요? 공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0만원을 투입했는데 100만원을 회수했어요. 떡볶이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떡볶이 장사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원을 투입했으면 110만원을 벌든 120만원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에는 공급자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남는 게 있어야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는 게 있다 해서 반드시 공급되지는 않겠죠. 남는 게 미미하면 공급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에는 뭐가 있나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고대 경제학자들이 많이 다루었다 했죠. 한번 예를 볼까요? 가치라는 말은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때로는 어떤 특정물의 효용을 표시하고 때로는 그 특정물의 소유가 가져다주는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나타낸다. 전자를 사용 가치, 후자를 교환 가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후프론에서 언급을 하죠. 그래요. 그래요. 사용 가치는 뭔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게 시장에 공급되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은 거주 기능이 있고 그래요. 음식은 영양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죠. 인간에게 다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없으면 교환 가치는 없겠지만 시장이 없더라도 사용 가치는 있는 거죠. 자급자족하는 곳에서 자급자족하는 곳에서도 필요한 것을 생산하죠. 사용 가치는 있는 거죠. 교환 가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투자 가치 역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에서는 다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교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모든 상품에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가 있어요. 그럼 화폐 사용가치는 뭔가요? 화폐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인 거죠. 화폐는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거주할 수도 없고. 화폐는 그냥 교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긴 거죠. 화폐의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인 거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화폐는 이제 교환가치와 투자가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화폐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격은 화폐의 가치가 변동할 때만 변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화폐의 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치의 변동이 생기면 가격은 변동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상품들의 가치는 변동이 없고 화폐의 가치에만 변동이 생긴다고 가정할게요. 투자 가치가 변동할 수 있겠죠. 투자 가치는 왜 생긴다 했나요? 이자율 때문에 생긴다 했죠.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래요. 가격은 변동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가치는 화폐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의 투자 가치 역시 변동이 없을 경우, 다른 상품들의 투자 가치 변동 없을 경우 자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은 뭔가요? 소득을 얻는 수단이죠. 그래요.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주가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런가요? 코로나 터지면서 이자율을 급락시켰죠. 그러면 다른 상품들의 투자 가치에 변동이 없을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급락하기 전에 은행에 저축하면 10억을 저축하면 2억을 번다고 2천만 원을 번다 가정할게요. 1년에 이자율이 2%인 거죠. 근데 10억을 투자하면 주택을 10억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4천만 원이 남는다 가정할게요. 4%가 남죠. 그래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공급된 주택은 뭔가요? 자본이 되는 거죠.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됐으니까. 그때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주택의 투자 가치가 그대로라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겠죠. 투자 가치가 하락한 거죠. 작년에 많이 겪었죠. 다른 이자율이 하락한다 해서 다른 조건을 동일할 때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수요자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수요자가 반응을 해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가 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대체로 반응을 하죠. 대체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변동이 없겠죠. 왜 그래요? 누군가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화폐의 투자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다른 상품들이 투자 가치 변동 없을 경우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여기도 조건이 뭔가요? 거래의 변동이 생겨야 되겠죠. 실제로 거래하는 이들의 어떤 수요랑 거래량의 변동이 없으면 변하지 않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바른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자율 외에 다른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로부터 화폐는 주로 무슨 일에 이용됐나요? 고리대금에 이용된 거죠. 이자율은 뭔가요? 사회나 개인을 이자율의 상승은 사회나 개인을 가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들이 빚을 낼 수가 있겠죠. 생활이 어려워서. 또 기업도 어떤가요? 빚을 낼 수 있겠죠. 그래요. 빚을 낼 수가 있어요. 기업은 뭔가요? 자본이죠. 자본은 뭔가요? 삶의 터전이라 했죠. 기업가도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자본으로 소속된 근로자들 역시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죠. 그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낸 가난한 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은 어떤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많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은 뭔가요? 그냥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제 정책에는 반작용이 있겠죠. 반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환 가치 변동은 어떤 경우 생길까요?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을 하겠죠. 화폐 발행량이 변동이 생길 때 그렇겠죠. 주로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 경우만 살펴볼 거예요. 주로 어떤 경우에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킬까요? 좀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키겠죠. 화폐를 찍으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평상시 한 달간 5조 원 그래야 되는데 1천억 원 화폐가 필요하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이는 5조 원 그래야 되니까 5조 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일정 기간 B가 A에게 1천억 원 상품 판매를 했어요. 그럼 A가 B에게 1천억 원 화폐 지급을 하겠죠. 근데 같은 기간 C가 B에게 1천억 원 상품을 판매해요. 그럼 B가 C에게 1천억 원 화폐 지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기간에 5번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요. 5천억 원이 돼야 되겠죠. 5천억 원. 그러면 5번의 거래로서 같은 기간 5번의 거래로서 5천억 원이 거래되죠. 그래요. 평상시에는 5천억 원 거래되는데 1천억 원만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불경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이 거래가 안 돼요. 상품을 잘 안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에서 2천억을 추가 발행했어요. 그랬더니 거래가 다 돼요. 화폐 발행량을 2배로 늘렸죠. 이 경우에 가격이 상승할까요? 가격 변동 없다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한 공급량과 수량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량을 늘린 거죠. 공급량의 변동이 없는데 그 화폐 발행 기간에서 1,000억 원 화폐 추가 발행을 했어요. 다 거래되겠죠. 이때는 상품 가격이 변동이 없죠. 그래요. 근데 다시 이제 불경기에서 평상시로 회복이 됐어요. 이때는 1,000억 원만 있으면 거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즉 5,000억 원이죠. 5,000억 원. 5,000억 원. 5,000억 원. 회복이 되면 5,000억 원 거래되는데 1,000억만 필요한 거예요, 화폐가. 근데 이제 2,000억 원이 발행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공급량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예요. 화폐가 시장에서 두 배 정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수요량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2배로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요. 그럼 상품 가격 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화폐 발행량을 급증시켰다 해서 불경기에 바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시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건 기간별로 필요한 화폐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폐 가격은 화폐 가치의 변동으로만 인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화폐와 거래되는 상품들의 투자 가치와 교환 가치도 다루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